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강령 있는 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강령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어제 일단 그 한국 사회에서 정당에 가입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이런 정치적인 어떤 불신이라든가 이런 게 강한 조건에서 특히 소정당인 진보정당에 자신의 당적을 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용기 있고 참 훌륭한 행동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입당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당직자의 사람으로서 축하하는 한 마음이 있지만 또 한국 사회 변화를 바라는 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굉장히 그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해서 좀 감사한다는 말을 추가로 또 꼭 드리고 싶다. 이런 말로 이제 이 강령인밤 시작을 할 텐데, 사실 그 신입당원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정의당 서울시당에서는 신입당 교육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역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신입당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기성을 띠고 신입당 교육을 하는 곳은 아마 전국에 16개, 17개 광역시도당 중에서 이제 서울시당이 유일한데요. 이 신입당 교육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었냐면은 이제 15분짜리 강의를 제가 이제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기록을 하는 방법 중에 속기록이 있잖아요. 강의 방법 중에도 속강이라고 하는 방법이 사실 있거든요. 제가 15분 만에 당의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을 다 드립니다. 15분 만에 이게 그 기적의 강의라고 해서 그걸 쭉 해왔었고, 그리고 좀 남은 시간 동안 대략 1시간 내 가량 동안에는 뭐 퀴즈도 풀고 당에 대한 이해도 하며, 어떨 때는 당내 또는 당외에 우리 당에 대한 소개 또는 당의 여러 이슈나 한국사 이슈에 대한 명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게 이제 신입당 교육의 주를 이뤘었는데요. 이제 4기 들어서면서 이 강령 있는 밤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넣었습니다. 당원들이 이제 입당하면서 사실은 이제 강령을 딱 읽어보고 이 강령이 내 생각과 똑같냐 이런 걸 놓고 사실 입당하는 당원들이 극히 드무십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당의 강령이 어떤 건지를 좀 소개시켜드리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강령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강령이란 말 자체가 이미 딱딱합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느낌을 팍 주고, 뭔가 나는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하진 않았고 그냥 정의당에 대한 마음을 좀 내기 위해서 후원하는 마음에 입당을 했는데, 내가 강령까지 좀 공부를 하는 것까지는 내가 좀 그렇다. 이런 분들이 많긴 한데, 얼마 전에 이제 정의당 서울시당에 이제 드로잉 소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그 소모임에서 강령을 갖고 이제 우리 드로잉 모임을 하는 분들이 뭘 가르쳐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닌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드로잉의 솜씨가 날로 발전하셔서 정의당 서울시당 달력을 만들거든요. 네, 이런 달력을 만드는데요. 이 달력을 강령의 내용으로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강령이 어떤 거냐에 대한 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강령을 교육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강령을 할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강령 그 자체가 사실은 문구로 표현되어 있는 게 다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강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읽으시는 거예요, 당시.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부터 한 페이지씩 이제 읽어가시는 건데, 읽으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같이 첨가해서 얘기하는 각주 같은 얘기들을 좀 몇 가지 드리면서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 당의 강령이 이런 거구나 느끼는데, 그날 이게 예술을 하는 분들이라 그런지 강령을 읽으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조금 많이 우리 당이 이런 세상을 바란 거였구나에 대한 조금 이제 감동도 받으시고, 어떤 경우에는 좀 이런 입장에 대해서 나랑 생각이 조금 다른데? 라고 하는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밝혀주시고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신당을 들어오셨을 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매월까지는 아니지만 격월로 강령 있는 밤을 하고, 그 다음에 격월로 이제 명사를 초청해서 또 당에 대한 소개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신당 교육을 좀 변화시켜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처음 이걸 시도해보는 거라 약간 마루타가 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과정에서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주시고, 또 끝나고 나서 꼭 끝나고 나서 한 시간 좀 안 되게 캔맥주 한잔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나눌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강령님 밤이 좀 어땠다 이런 소회도 좀 얘기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저도 진행을 할 텐데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원래는 책자로 제작했어야 되는데 좀 처음 시작을 하는데 중앙당국 강령을 제정하고 이제 책자로 만든 건 없어서 이렇게 약간 임시적인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그 정의당의 신강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눌 이야기는 총 18조까지 전체 페이지 중 18조까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생애 강령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는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까지 하면 뭐 2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서 1시간 반이 안 되는 시간 내에 가능하면 9시 반 이전에는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속도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식은 이제 제 오른편에 계신 다운님 신다운부터 해서 쭉 돌아가면서 한 페이지씩 읽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굉장히 짧은 페이지를 선택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행운이라 여기시고 이렇게 해서 하되 속도는 자신이 읽는 속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구호책 읽듯이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서 하고 제가 중간에 이렇게 잠깐만요 하고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질문도 좀 드리고 제가 각주처럼 얘기를 할 텐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강령이 이제 정의당을 원래 진보정의당의 이름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진보정의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 때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뭐 좌우의 어떤 정당의 그 좌파, 우파 이렇게 하기 어렵다. 보수 진보 이렇게 표현하면 진보 정당이 가장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많은 세력을 포괄해서 한국 사회 일정한 정치 세력으로 대변됐을 때가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가장 좌측에 계신 생각과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에서부터 개혁적 생각과 고민을 갖고 있으면서 조금 한국 사회 근본적인 구조나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의 이르기까지의 다수가 이렇게 결집했던 게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었는데요. 이 정당의 실험이 사실상 이제 그것이 그 정치적 세력 간의 패권주의적 양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의 약간의 그 정당 주체들 간에 또는 정당 주체 스스로가 사실은 이제 정당의 실험을 거의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보정당의 실패의 경험을 딛고 새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진보정당의 역사를 새롭게 써봐야 된다.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진보정당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강령을 채택할 정도의 여력과 그런 게 없었어요. 정신이 좀 없었고 그래서 그냥 포괄적인 측면에서 강령을 제정을 하고 당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당 내 여러 가지 고민 또 그동안 진보 정치나 진보 정당이 가졌던 역사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새롭게 한번 강령을 갖고 당내 토론을 벌려보자라고 하는 거를 천호선 대표가 대표를 맡으시면서 정책 공약으로 들고 나오셔서 당선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거의 2년 가까이 강령 제정의 기간을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격적인 논의는 1년, 길게는 2년 가까이의 당내 당원들에서부터 대의원들, 간부들 계속된 논의를 거쳐서 사실은 총의를 다 모아가지고 지혜롭게 만든 강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령의 특징이 포괄적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아주 쟁점적인 날카로운 날이 있다기보다는 포괄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구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드리게 될 텐데 1년에서 2년 가까이 굉장히 오랜 기간 당원들과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서 만든 강령이라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강령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내용의 시작이 정의당 신강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천호선 대표의 얘기가 있고 이때 제가 이제 강령 제정의 위원으로 활동을 같이 해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의 쟁점이나 토론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소개를 같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다운님부터 쭉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네네. 정의당 신강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15년 3월 22일 3차 당대회에서 정의당은 새로운 강령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신강령은 2012년 진보정의당 창당 당시 강령이 당원들의 토론을 거쳐 제정되지 못했고
우리 당이 추구하는 진보 혁신과 국가 운영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지난 2년간 당내외 토론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정의당의 이번 강령은 진보 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정의당의 포부와 꿈을 담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폭넓게 대변하고 이상을 품지만 현실주의를 추구하며 민주주의를 철저히 수호하겠다는 진보 혁신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승자독식의 한국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나라 발전의 기준을 성장에서 행복으로 바꾸고 보편주의 복지에 머무르지 않고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을 정의당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을 통해 정치, 경제, 생태, 노동, 사회, 복지, 평화의 다른 영역에서 집권 정의당 정부가 만들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또한 정의당이 집권을 통해서 만들어갈 새로운 사회와 국가의 모습을 강령 후반부의 생애 강령으로 제시했습니다. 생애 강령은 폐하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이룩할 변화를 시각적으로 담았으며 이러한 강령은 정당 사상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의당의 이번 신강령은 자유, 평등, 연대, 생태, 평화와 같은 세계 진보 정치가 추구해온 가치를 추구하며 복지국가를 이룩한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통 강령이라고 하면 이 당이 세계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가를 먼저 잡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라고 하는 건 이 세계가 어떻게 돼 있고 이 세계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규정을 이제 먼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회, 한국 사회죠. 한국 사회는 이제 어떤 사회다라는 규정을 먼저 합니다. 그게 이제 이따가 보면 이제 주요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말하자면은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정의당의 강령의 특징은 진보 혁신의 의지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으면서도 그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진보 정치의 강령과 내용을 혁신적으로 계승하겠다,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담았다는 거고요. 특징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말하자면 국가 비전, 그러니까 이 사회를 우리 당이 집권한다면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국가 비전을 명확히 담았다고 하는 거고, 그거를 7대 비전이라는 형식으로 담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은 생애강령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시민들과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당이 집권하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를 자기 세대,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아주 선명하게 이제 표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특징이고, 이게 정당 사상은 최초의 시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애강령을 만든 거는 아마 정당이 최초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계적인 진보 정치의 여러 가지 이제 개선과 발전을 해 나가면서도 한쪽에는 복지국가를 일으켰던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대한민국 시정에 어떻게 창조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요게 이제 우리 당은 이념적인 입장과 고민, 그러니까 어떤 땡땡주의로 표현되는 이념을 명확하게 표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강령의 주요한 쟁점적인 토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표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가치와 이념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시도하고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신강령은 현실주의 진보 정치, 민주주의 진보 정치, 민생 우선 진보 정치로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바꾸겠다는 다짐이자 국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름다운 말에 그치는 강령이 아니라 언제나 실천 속에서 살아 숨쉬는 강령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해갈 것입니다. 네. 아마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제 듣다 보시면 알겠는데요. 저희 강령 내용 중에 보면 이미 현실이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령이 말하자면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강령의 수준을 포함하고도 있지만 한쪽에는 현실적인 강령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실천해 나가는 강령으로서 자기 의미를 갖겠다는 거고, 읽다 보면은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현실이 된 강령의 내용도 있다는 거, 그걸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져서 요거는 이제 강령의 내용이 들어간 건 아니고 강령 개정위원장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제 만들게 되었다는 걸 표현한 거고요. 지금부터가 이제 강령의 본격 시작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게 될 단락이 전문에 해당하는 단락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진보 정치의 혁신과 정의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 정당이 될 것이다.
식민과 분단, 억압과 착취에 맞서온 진보 정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오류와 한계는 극복할 것이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폭넓은 연대를 주도할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정당이다. 비정규직, 영세 사용업자, 청년 구직자와 같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대표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꿈꾸는 현실주의자들의 정당이다. 진보의 가치를 소중히 이어가지만 낡은 이념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누구의 비전과 정책이라도 참고해 나갈 것이다. 새롭게 든드는 과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지금 가능한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진보를 이루는 최선의 방법이며 정당은 시민이 민주정치에 참여하는 최고의 방식이다. 승자 독식을 추구하는 정당과 세력에는 단호히 맞서고 설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 전문이요. 딱 보시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는데요. 한 문구 한 문구마다 사실 쟁점들이 굉장히 많은 문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문구를 보시면 이제 우리는 정의당은 그러니까 정의당 내에는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당원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스펙트럼. 제가 보기엔 진짜 알파부터 오메가, A부터 Z까지 스펙트럼 다 가지고 계세요. 단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적어도 한국 사회는 변화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되거나 거꾸로 좀 더 나쁜 사회가 되거나가 아니라 좀 더 변하고 혁신되면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확실히 있으세요. 그거를 정당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무기를 선택을 하신 거죠. 이거는 아주 공통점인데요. 방법론, 속도, 그러니까 당장 빨리 뒤집어 엎어야 된다부터 천천히 좀 평화적으로 천천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이르까지 다양한 속도도 많으시고요. 또 방식으로는 아예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뒤집어 엎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부터 뭔가 약간 착한 자본주의 같은 거 만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과 고민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의 어떠한 이념적인 색채와 고민을 명쾌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기에는 현재 정의당은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고민이 과정이 막 이게 있는 건데요. 이거를 네 가지로 정리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진보 정치의 좋고 자랑스러웠던 전통은 계승하면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오류는 바꿔가겠다라고 하는 늘 혁신하며 전통을 계승하면서 혁신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서 당내에 예전의 어떤 변화 양상의 사회 변화 이론 같은 게 많았잖아요. 그 이론 중에 좋은 점은 받아들이면서도 도구화가 되어 있는 이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다. 이걸 표현한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 당은 당원들은 어떠한 당원인가라고 하는 것 또는 어떠한 것을 대변하는가에 대한 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정당은 한국 사회의 정당은 포괄적인 정당 형태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변하는지가 아주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정치평론가에 의해서 이 당은 어딘가를 대변하고 어딘가를 대변한다고 얘기하지만 강령에서 우리는 누굴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당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1번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들이 주역이 되고 주체가 되는 그런 정당을 하겠다. 이게 선명합니다. 그래서 그중 늘 항상 얘기했던 뭐 정규직 노동자, 농민 다 당연히 이제 일하는 사람들 포함되는데 그동안 호명되거나 주체가 되지 못했던 비정규직 또는 청년까지를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라는 걸 아주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노동권을 거의 기본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게 우리 당에 갖고 있는 중요한 강령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뭐 체계배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불가능한 꿈을 꿔라. 잠깐만요. 뭐죠? 불가능한 꿈을 꿔라. 그러나 현실 주제가 되라라고 했던 그 얘기를 이제 포함한 얘기인데요. 꿈꾸는 현실주의 정당이다. 그러니까 늘 꿈만 꾸는 게 아니라 현실에 영향력이 있어야 하며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꼭 거꾸로
현실을 번외시킨 데 입장이 아니라 꼭 늘 항상 꿈을 꾸는 그런 정당이다 이런 걸 명확히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제일 이제 나름 이제 그동안 없었던 주장 중에 하나인데요. 민주주의 정당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사회 진보를 이루는 결정적인 어떤 방법이고 정당은 시민이 민주정치에 참여하는 최고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정당을 통한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현명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약간의 대의적인 형태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당을 통한 직접 정치를 한번 구현하고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적극적으로 이제 질문 같은 게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위의 현실, 승자 독식에 불행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개발 독재의 특권과 특혜가 키워낸 거대 재벌은 독식 성장을 계속해왔다. 반면 노동자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졌고 농민과 빈민은 희생되었으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는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영화, 유연화, 감세와 규제 완화를 밀어붙여 양극화를 더욱 극심하게 만들었다. 재벌과 국제 금융 자본은 초국적 블록을 형성해 경제는 물론 사회 전 영역을 지배하며 우리 사회를 승자 독식 사회로 폭력적으로 재편해왔다. 우리 정의당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을 우리 정의당은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규정한다라고 하는 거를 요번 단락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1번은 전 사회 영역을 지배하면서 우리 사회를 승자 독식의 사회로 폭력적으로 재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자 독식의 사회다. 이렇게 이제 1번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소수 부유층은 사회적 특권을 형성하고 대를 이어 자신들만의 특혜를 향유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나홀로 성장은 계속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패자부활전은 사라지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졌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불평등은 청년들을 저절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권의 모든 지표는 경제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불평등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요. 소수의 횡포와 심각한 불평등을 방치한 대가는 공동체의 위기이다. 무자비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사회는 동료 시민에 대한 배려와 협력을 파괴한다. 강자에 의한 배제와 폭력이 일상화되며 경쟁에서 도태된 이들의 절망은 극심해지고 있다.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과 성소수자는 배제와 폭력의 가장 큰 희생자로 되고 있다. 불평등 수준을 넘어서 배제와 폭력, 근래 많이 얘기하는 혐오까지 포함한 그런 희생자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사회라는 거죠. 승자 독식과 탐욕은 생태 파괴의 주범이다. 다량의 물질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해 온 고도 성장은 우리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생태 파괴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일본의 바로 옆 나라임에도 원전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원전은 핵 폐기물을 비롯한 감당 불가능한 환경적 부담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수습하기 어려운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네, 생태는 그 피해자 중에 가장 결정적 피해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 이어서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성장 만능, 승자 독식 사회가 빚어낸 비극이다. 기업의 탐욕과 관료 마피아의 특권 및 특혜는 도처에서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무능한 정부와 무책임의 정치가 비극을 키웠다. 이제 대한민국의 좌표를 사람 우선, 생명 우선으로 과감하게 바꾸는 전방위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크게 보면 이제 승자 독식의 사회, 불평등 그것은 이제 극심한 폭력과 배제, 혐오까지 낳게 되었고 생태의 문제를 수습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이걸 과감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그것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상습적 사건이 4.16 참사와 같은 비극인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는 사람, 생명 우선에 과감하게 바꾸는 변방이라는 혁신이 대한민국의 좌표를 결정을 하고 그런 좌표를 찍고 사람 우선 생명 우선 사회를 바꾸기 위한 혁신을 만들어가기 위한 정의당의 좌표를 확실하게 설정을 하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정당이라는 선포를 기준으로 이 사회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한가를 이제 그 다음부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주로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전문에 해당하는 성격이 우리의 목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해라고 하는 단락입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져야 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얼마나 행복한가는 경제적 보상의 크기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질에 달려 있으며, 공동체는 서로 협력해 좋은 삶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승자 독식을 넘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다. 집권한 정의당 정부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생애 전 과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국가 운영의 목표와 발전의 척도를 바꿀 것이다. GDP 중심의 양적 성장은 더 이상 발전의 척도가 될 수 없다. 일에 대한 존중과 안정, 공평한 소득 분배, 일과 여가의 균형,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공동체 참여, 문화의 향유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모든 분야를 개선해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 운영의 목표가 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과 자본의 탐욕을 감시하고 조정해 분배의 격차를 줄여가는 정의로운 심판관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치의 투자자가 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100년 앞을 내다보고 미래 세대와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미래의 기획자가 될 것이다. 네, 다 이제 앞으로 얘기할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에 나오는 얘기를 축약해서 여기다 담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는 정의당은 이 말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고 당장 집권한다면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 당이 현재 집권하고 있지 못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낼 추동력이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동안 보편적 복지 수준의 어떤 얘기를 했다면 그걸 넘어서는 투자의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발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바꿔가는 그러한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개념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복지국가 그러면 통상은 일정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국가적 수준의 얘기를 말한다면,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그걸 넘어선 삶의 질 전반에 인간의 행복을 포함한 영역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사회까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보통은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이라든가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넘어서는 형태와 범위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뭐냐 할 때 앞에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얘기했던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영역까지를 확대하여 우리 당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7가지 이제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7가지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한 달랑 한 달락씩 보겠습니다. 저에 두 가지만 질문. 네네, 질문 주시죠. 첫 번째 질문에 좀 네. 헷갈렸는데 누군지는 몰라갖고 앞에는 신상정 의원, 뒤에는 한 페이지는 노회찬 의원, 아, 사람이요? 3페이지는 진중권 진중권. 교수 같고 5페이지 유시민 작가십니다. 김재남. 이거 김재남 의원입니다. 아, 네, 이게 얼굴이 너무 젊더라. 예, 주로 녹색 쪽 정치하셨던 분이고요. 예. 페이지는 대체 누구시죠? 이분은 권영길. 아, 까미까지. 네, 까메오니까요. 우리 당에 지금 당원은 아니신데 까메오를 출연하신 겁니다. 권영길 예전 그 민주노총 대표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통상 여기서 평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복지국가 이상의 수준의 복지국가를 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그 수준의 그 전 수준에 도달을 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네. 지금 정의당은 저희 대한민국이 최소한 그 수준까지는 이미 도달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수준에서의 그 북유럽이나 서유럽 정도 수준에서의 복지국가 모델까지는 지금 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국 사회의 비전, 그러니까 국가 비전의 정부 운영의 비전 자체를 복지국가가 달성돼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돼야만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 전형적인 복지국가 모델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하게 보면 복지국가 모델이라고 하면 주로는 다 복지적 형태의 국가 비전을 얘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정치적인 영역에서 혁신과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냐. 뒤에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한국 사회 민족 경제 대안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고,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노동권 문제라든가 생태 문제라든가 나중되면 이제 평화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동반되는 복지국가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당의 주요 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셨으면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개혁과 강한 정당.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를 통해 대표될 때 민주주의는 강해진다. 더 많은 민주주의만이 시장의 실패와 자본주의의 탐욕을 제어하고 사회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불평등과 연극화로 피폐해진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강화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체계를 만들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이다. 시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촉진해 각계각층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정치 제도를 만들 것이다. 지역 독점과 단순 다수 대표제에 기대어 누려온 양당의 특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독일식 정당 비례대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 투표제 등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은 선거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과감한 정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네, 지금 이제 정치 분야에 대한 이제 비전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정의당이 생각하는 이제 국가의 변화의 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은 이제 노동조합이라든가 여러 이제 대중 단체들이죠. 이런 단체로부터의 한국 사회 전체를 향한 저항적 에너지 같은 게 있어요. 이건 촛불 시민 항쟁 같은 거죠. 그런 저항적 에너지를 한 축을 하면서도 한 축으로는 정당의 강화를 통한 한국 사회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강한 겁니다. 이거 보지 마시고 저 잠깐 봐보세요.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 요소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통상 뭐 사회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사회에 대한 구조를 얘기하고 구성 요소를 얘기하지만 저희 정당이 생각하는 구성 요소 세 가지가 1번 시장입니다. 시장. 그러니까 뭐 자본, 시장 이런 걸 말하죠.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자본사회니까 자본주의 입장에서의 질서와 체계가 있다. 그걸 시장이라 한다면 그걸 반해서 늘 저항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탐욕과 이런 거에 저항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회 형태로서의 공동체가. 그러니까 시장과 공동체가 늘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늘 항상 공동체가 지는 거죠. 게임이 안 되고 맨날 그 시장 권력으로부터 밀려나고 하는 이 공동체를 지켜내게 만들기 위한 영역으로서의 국가, 정부, 제도 정치 영역, 정당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만이 일정한 시장 권력을 일정한 제어 통제도 하면서 사회 공동체적 영역의 발전과 공유를 쭉 추구해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 영역에서의 이 국가라고 하는 권력 구조를 누가 얼마나 많이 형성하고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정의당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은 제도의 변화, 정치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아마 퀴즈에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정의당이 10% 투표하면 의석수 10%를 보장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치 제도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친대독식이라고 하는 건 소선거구제, 특별하게 이제 중대선거구제 된다 할지라도 몇 명의 1등 또는 2등만을 기억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게 될 경우에는 소수정당은 거의 가능하지가 않으면 양당 체계가 거의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사회 정치가 가장 혁신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여러 사회 분야 중 가장 혁신적이지 않은 게 정치 분야예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 나는 우리 어떤 정당이에요. A 정당, B 정당이 있는데 B 정당은 늘 항상 나는 대충 해도 2등이에요. 2등하면 100석은 넘어요. 300석 중에. 그런 정도는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늘 항상.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거나 혁신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 정치적인 어떤 목표가 될 수 있을지언정 한국 사회 변화를 위한 대변의 역할이라든가 대의적 역할을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권력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 권력 구조에 대한 근본의 변화가 만들어지면 안 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소수 정당이 일정한 정책 지지를 통해 정책 다양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것을 가장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거나 그나마 가장 100점은 아니지만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1번 먼저 정당의 의석수를 결정하는 것을 1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를 받았으면 10%에 맞는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인데 배분의 방식을 전체 통합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이 아니라 권역별로의 어떤 의원을 뽑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은 명쾌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런 방식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정의당이 지금 현재 정치개혁 과제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식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비례대표제의 광범위한 확대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의 구성을 통한 만약에 우리 당의 후보가 뭐 서울 지역 내에서 10%를 득표했는데 지방선거에서 한 명도 배정되지 못했다면 그것을 보정하는 방식으로라도 10%의 의원을 배정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의원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있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의 과제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결선 투표제는 잘 아시겠지만 매번 이제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결선 투표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소정당에게도 표를 던지게 됐을 때 이 소정당의 표가 혹시라도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결선 투표 방식에서 2차적 차선 투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 같은 방식을 통해 소수정당이나 중도정당 같은 것이 있잖아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정치적 제도 개혁의 주요한 생각입니다. 네. 계속 이어서 볼게요. 정당은 변화를 만드는 최단의 도구이다. 정당 정치의 발전 없이 민주주의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강한 정당만이 시민의 삶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시민이 참여하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시민 참여, 당원 기반의 대안적 정당 모델을 앞장서 실천할 것이다. 정당의 책임 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당 참여와 활동을 제약하는 낡은 정당법과 정치관계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이다. 예, 뒷페이지까지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대폭 강화해 중앙정부와 수평적인 분업협력 관계를 구현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뿔뿔이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와 차별을 극복하고 균형 있고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네. 저희 정의당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당에 대한 불신이 많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과감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정당의 변화를 만들어낸 걸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 구조는 잘못됐고 그걸 변화시켜야 되고 그 불신이 굉장히 가득한데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정당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게 세상을 바꾸는 굉장히 빠른 길입니다. 이런 걸 계속 설득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이 정당에 대한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15분짜리고 세상을 바꾸는 서울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속기 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조금 15분 중에 5분 넘게를 할애해서 이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세상을 바꾸는 무기는 많습니다. 시민단체도 있고요. 사실 뭐 노동조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당에 함께 하신 우리 신입당원님들, 당원님들은 정당이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드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자본주의가 이제 태생을 하자마자 그 이전 시대와는 달리 자본주의는 등장하자마자 저항이 시작되거든요. 보통은 새로운 체제가 등장을 하면 처음에 저항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체제라는 건 그 전 체제를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전 체제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체제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없어야 마련인데 자본주의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저항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자본주의 국가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처음부터 정이 엄청나게 돼요.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저항의 무기를 선택한 게 노동조합이었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으로는 세상의 변화가 안 생겨요. 왜 그러냐면 임금이라든가 일정한 복지적인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정하게 달성하지만 자신의 경제적 지위는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지만 세상의 권력적 지위라든가 정책 지위는 전혀 나아지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자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초기부터 참정권 운동을 전면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참정권 운동을 시작하자 어떤 나라는 30년 만에, 어떤 나라는 60년, 어떤 나라는 100년 만에 참정권을 얻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참정권을 얻게 되는 순간부터 노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참정권을 얻게 되는 순간 우리는 놓고 보자면 현재의 권력의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다수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 다수가 권력을 쥘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된 거죠. 그게 정당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공화제도가 등장을 해서 의회 의원을 뽑거나 수상을 뽑거나 또는 대통령을 뽑는 양상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에 이 정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등장했다고 여기는데 사실상 정당의 꼴은 노동자들이 정당을 만들자고 뛰어드는 순간부터 정당의 꼴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당은 사실은 구락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클럽 말하자면 이제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당시로 보면 부르주아 이런 사람들의 소수의 사람들이 클럽을 만들어서 그 클럽을 통해서 저기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참정권도 몇 명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참정권이 세금을 얼마 정도 이상을 내는 자본가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게 되니까 정치활동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카페 같은 데서 하는 거예요. 무슨 살롱 이런 데 가서 정치적인 캠페인을 하는 거죠. 그 캠페인이 뭐겠어요? 술 먹고 얘기 나누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근데 노동자들이 정당을 만들고 참정권이 보여주는 순간 정당을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캠페인의 방식도 대규모적인 대중 캠페인 방식이 되고 거리에서 연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중정당의 꼴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지금 지금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마찬가지고 대중정당이잖아요. 저희 당도 대중정당이고 이렇게 대규모적인 당원들이 함께 결합한 형태의 대중정당의 꼴은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자 정당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뭐냐면 결국 정당은 누군가가 직접 권력을 갖기 위한 왜냐하면 권력을 바꿔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열리기 때문이거든요. 권력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려면 정당을 통한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무기를 갖는 거예요. 그게 어떤 노동자든 농민이든 누구든 그런 세력화의 그릇으로서 정치적 세력화의 그릇으로서의 정당을 선택했던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러한 끊임없이 정치적 세력화를 못했던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변되지 못했고 세력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이렇게 살았다가는 도무지 거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직면했을 때 그걸 바꾸기 위한 도구로서 세력화의 그릇으로서 정당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특별하게 차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리더라든가 엘리트라든가 특별한 정치적 그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리더십이 구축되고 만들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늘 항상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 그리고 늘 대변되지 못했던 사람들의 등장 우리 당으로 보자면 비정규직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성소수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세력화를 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늘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룸을 비워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권력 중 가장 큰 권력이 뭐냐 총선 비례대표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례대표가 되면 우리 당내에서만 경쟁을 뚫어내면 대략 한 4명, 5명 현재 정당 지지율을 보면 내년도 지방선거를 한다. 그럼 현재 6-7% 정도의 정당 지지율이면 광역비례위원, 서울시 광역비례위원은 1명이 되거든요. 무조건 5% 이상은 1명이 되겠다.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하면 한 15% 정도만 우리가 정당 지지를 획득한다. 그러면 2명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 이런 소수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새롭하지 못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당을 통해서 한번 새롭게 해보겠다 하면서 막 입당을 해요. 그래서 한 1000명씩 입당을 하는 운동을 벌이고 막 입당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럼 그분들이
광역 비례나 이런 걸 비례대표 이런 걸 통해서 일정하게 진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권력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정당이 해야 될 큰 일입니다. 사실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책이 함께 굉장히 크게 형성됐던 진보 정치에 굉장히 컸던 세력인데 이 세력의 패배, 실패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공간을 열어주지 않은 채 당내 정치적 의원 그룹들이 다 모든 권력을 다 가지려고 했던 과정에서 발생한 참극이에요, 참극. 그래서 그런 거를 혁신하겠다는 게 우리 정당이기 때문에 진보 정치라고 하는 건 늘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공간을 열어준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이라는 건 늘 정치를 했다 못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정당을 통해 세력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이 적다 할지라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 한 명의 시의원이 세상을 변할 수 있는 씨앗이 되고 미랄이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걸 만들어가자 하는 것이 저희 정당의 주장이고 정당을 통한 세상의 변화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가보자 라고 합니다. 지방 분권의 문제는 우리 당의 강력한 이제 주장입니다. 이거는 아마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 과정에 대략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해서 지방 선거 때 개헌을 같이 국민투표를 할 겁니다. 그거는 쉽게 변화되지 못할 거예요. 그게 뭐 안 하게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그러기 위한 방안 중 합의력이 굉장히 높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민 기본권에 관한 겁니다. 기본권의 수준이 87년 헌법체계에서 수준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보다 좀 높은 수준에 올려야 된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지방 분권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합의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수준이 어디까지일 거냐가 이제 고민입니다. 뭐 예산권의 문제라든가 자치권이라든가 이제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까지 넘어갈 거냐 아니냐 이런 거 고민이고요. 기본권은 이제 한국 사회 가장 쟁점이 많은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본권은 다 이제 될 수가 있는데 비슷하게 합의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당내에도 논란이 있고 사회적 이슈가 많은 뭐 예를 들면 낙태권, 예를 들면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동성 합법, 결혼 합법화라든가 이런 권들을 어디까지가 확장돼서 이권을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권의 확대에 대한 지방권에 대한 의지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강력한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경제 체제입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과 대안의 경제 수지. 우리는 자본의 탐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며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을 이룰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토지와 주택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효율적 분배와 관리를 위한 공공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투기자본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높여갈 것이다.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 폐지하고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중심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통상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다. 노동자와 협력기업, 소비자와 지역 주민이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공동 결정 제도를 도입해 기업 경영을 민주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갈 것이다. 우리는 경제 구조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것이다. 재벌의 소유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부당한 방법을 통한 부의 세습을 끊어낼 것이다.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영역 확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 제도를 강화할 것이다. 중소자영업자의 상권과 업종을 철저히 보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약탈적 행위를 차단하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이다.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완전 고용을 지향할 것이다.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제 국민의당이나 이번 대선 정책 공약 같은 걸 보시면요 이러한 언급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강력적 수준에서의 언급들이 많은데요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우리 당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 정의 또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수준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며칠 전에 그 냄비 받침이라고 거기 그
누구죠? 노회찬 우리 원내대표가 나오셨잖아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자기는 진박이다 주장을 친박근혜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이제 진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이제 경제 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만 해도 정의당이 말하는 그런 사회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진짜 진박이 돼서 경제 민주화를 이루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노회찬 대표가 자주 이제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사회 경제 민주화라든가 이제 한국 사회 경제 정의라든가 이런 수준이 현재 정의당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는 정도가 되면 적어도 최소한 지점에서의 그 복지국가의 수준의 경제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것까지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정도의 수준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론에 들어가게 되면 그 수준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인데 정의당은 거의 100% 수준에서의 그런 것들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 이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그게 50%냐, 70%냐, 30%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현재 한국 사회에 형성되고 있는 지형입니다. 이 싸움을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희 정의당에 깊게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소득 주도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정의당이 처음 썼던 말인데 이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득 주도의 성장이라는 걸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럴 정도로 우리 당의 경제 강령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강령은 현실화된 영역까지도 많이 올라와 있다. 그 구호적 수준이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 것까지를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질문 있습니다. 네네. 사실 저는 이제 강령을 읽어보고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두 가지를 가장 알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였어요. 그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 폐지하고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 중심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 통상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다. 제가 이제 되게 궁금했던 거는 정의당의 본질적인 이념 가치의 기준에서 그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자유무역 협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문제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의당의 뭐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대놓고 말하지 못하더라도 네. 기본 아주 본질적인 이념 가치 기준에서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신다고 하면은 예, 어떤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 협정은 사실상 이거는 지양되어야 하는 협정 체계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건 아니고 뭐 지양돼야 하긴 하겠지만은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로 어쨌든 만들어 가야 하는 건 맞는 거다. 단 보조적으로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형태인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본질적으로 굉장히 깊게 이제 세계경제에 대한 입장을 들어가게 되면 좀 복잡하게 많겠지만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두 가지 문제점을 이제 당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무역협정의 형태가 누구 중심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역협정은 특히 이제 한미 FTA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데 한미 FTA가 일정한 우리나라에게 일정한 경제적인 힘을 말하겠죠. 경제적 이득을 일정하게 준다 할지라도 자유무역협정의 특징은 세계 투기자본이라든가 또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다국적 기업 형태라든가 또는 일정한 재벌 기업 형태의 일정한 이윤을 안겨주는 형태가 굉장히 강하지 중소기업이라든가 노동자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자간의 자유무역 협정은 보통은 이제 강대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 간에 체결되는 경우가 다소 많습니다. 그럴 경우 일정하게는 경제적인 어떤 그 상호 간에 호혜가 적용되기보다는 강자의 중심이 되는 어떤 형태의 그런 무역적 그런 협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자유무역 협정은 이제 지향하고 특히나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다자간의 형태의 협정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당사자 중심의 당사자 모두에게 상호회적인 통상계통을 전행할 때 할 때 우리 당이 지향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바람은 동북아 같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북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중국, 일본, 한국 등으로 표현되는 이쪽 동아시아 이런 지역에서의 일정한 상호 호혜 평등은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의 무역적 이득과 고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의 지향성을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내에서
네네. 예, 그러니까 지역적 협정. 차원에서의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형성하는 걸 말하죠. 이런 것을 적극 지향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이 갖고 있는 입장이라 볼 수 있겠고, 다만 무역협정을 둘러싼 당내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다양한 답이 없으니까 무역협정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무역협정 하지 말고 내수 중심의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야 근본적인 대안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당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표현된 것이 이제 이런 정도 수위에서 표현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갈까요? 네. 농업. 농업, 농어촌, 농업인은 생명의 원천이자 국가의 기반이다. 우리는 식량 주권을 지키고 농업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 농업, 농어촌에 대한 장기 계획과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새롭고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며 농업을 국가 기관 사업으로 농어촌을 생태 협동 사회로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대안의 경제 체제를 모색해 갈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할 것이다. 필수적인 식량, 에너지 문화, 교육, 복지, 의료 안전은 물론 전파와 정보통신망 등 공공의 제어와 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기지 않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공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하게 분배할 것이다.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이 현재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 있는데요. 농업을 이제 국가기관 산업을 하는 것이고, 농어촌은 생태협동의 사회로, 그러니까 현재의 그 농업의 시스템, 그러니까 일정한 임대를 통한 이렇게 소작농, 소규모 농업 형태의 수준을 넘어서 협동조합, 생태 중심의 어떤 농업사회를 만들어가는 지향과 고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공재 영역에서는 말하자면 적극적 의미에서 국가와 사회가 통제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공공화 시스템을 당은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요. 시장과 국가가 맡기 어렵거나 적절치 않은 경제 영역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가 담당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경제 영역을 시장 경제가 담당하는 영역으로까지 점차 확산할 것이다. 특히 생태, 영세상공업, 농업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매우 소중하며 우리는 이를 보호하고 확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영역, 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확대, 그 수준을, 그러니까 육성 운영하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민간 영역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건데요. 이것도 만만한 이제 의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까지 실제 가능하냐 이런 건데, 이건 이제 국가와 사회가 일정하게 지원하고 이렇게 보완한 시스템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공동체 번영을 위해 사적 소유, 공적 소유, 사회적 소유가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근력, 지식, 공정한 시장 경제, 정의로운 공공 경제, 협동의 사회적 경제가 서로를 보완하고 촉진하는 새로운 상생의 경제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체계화 해본 겁니다. 우리 당이 추구하는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목표는 상생인데, 상생의 목표는 1번은 시장 경제인데 공정한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가 통제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공공 영역에 속하는 경제. 마지막으로 협동의 사회적 경제가 세 가지 축을 이루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 공동체, 국가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에서의 경제 체제가 일정한 균형과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뭐 3분, 그러니까 천하 3분지계 같은 거죠. 경제 영역에서도 세 가지 영역의 지계가 생기고 서로 보완도 하고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만들어가는 경제 체제를 만들어가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생태입니다. 3. 생태 기반의 지속 가능 사회. 압축적인 고도 성장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이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안기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왜곡되었으며 생태 문제를 녹색 산업으로 해결하겠다는 또 다른 성장주의가 만연해 있다. 우리는 토건 중심의 개발 체제를 끝낼 것이다. 성장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갈 것이다. 기후와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그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집중된다.
우리는 기후 정의를 실현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이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며 동물 복지가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제를 만들 것이다. 고가를 앞둔 화석연료는 온실가스로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에너지이다. 저탄소 대책에서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석유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다. 핵발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으며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는 재앙 그 자체이다. 우리는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핵발전소 신설을 멈추어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막대한 에너지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생산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혁신할 것이다. 시민의식과 생활의 변화를 위해 과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된 자원 혁신 사회를 만들 것이다. 네. 대표님 이제 우리 당이 이게 구현하는 가치 중에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고 그 가치의 변화나 이제 그런 발전 모델 같은 거를 쭉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뭐 탈핵이라든가 뭐 원전 제로 사회라든가 뭐 기본적인 저희 당의 강령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듯이 재생으로 표현되는 이제 에너지의 변화, 체제의 혁신, 변화를 과감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전달락에 보시면은 동물 복지에 대한 얘기가 또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생태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중요한 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제 집단 사육의 문제라든가 동물권이 거의 현재의 한국 법체계상에서는 물건 그러니까 이제 민법상에서만 유일하게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개가 죽어도 그냥 버려도 개가 말하자면 안 죽었는데도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회인데 그런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동물 복지권 확대에 대한 구상과 그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노동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듯 모든 노동이 존엄하다. 우리는 노동이 존엄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약자들의 노동을 부수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높여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공공 부분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민간 부분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할 것이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몫을 늘려 분배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노동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장려하고 촉진해 노동과 자본 사이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 상권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할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양한 조직화를 지원하여 산업별, 지역별, 노사 교섭을 확대하여 노동권의 사회지대를 줄일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법회적 권리로서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만들 것이다. 권력, 지식, 감정을 이용한 노동가치 창조하는 모든 사람을 대변할 것이다. 노동이 없는 사람에게 일할 거리를 보장하며 일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울 것이다. 중초등 과정에서부터 노동의 존엄함을 교육하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노동 참여를 촉진할 것이다. 신상동 대표가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했을 때요. 어디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저희 당원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진보 정당은 늘 이제 앞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보 정당은 말 자체가 프로그레시브 파트거든요. 프로그레시브라는 말은 이제 앞서서 뭔가 제기한다는 뜻이니까. 그럴 때 이제 사실 보편적 복지라는 거 하는 것이 대략 대선을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2016년 대선, 2016년 박근혜가 언제 된 거죠? 2012년 대선. 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대선 이렇게 되잖아요. 2007년에 보편적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도로 떠오릅니다. 2012년에 경제민주화. 그럼 2016년 대선은 뭐예요? 하도가? 약간 모호한 게 맞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진보정당이 제기했던 바가 2007년 대선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제기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 2012년에 보편적 복지를 넘은 경제민주화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한 발짝 앞서서 무언가를 제기한다는 거죠. 이번에 제기한 게 뭐냐? 신 대표는 노동권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 보통 근로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동 그러면 노동조합, 민주노총, 센 강성노조 이런 생각이 많은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귀족노조, 강성노조가 나올 때 신 대표가 막 이제 홍 대표랑 싸운단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노동권의 확대라는 것을 단순한 의미에서 현재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표현되는 조직된 노동자들의 노동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시민의 권리로서의 노동권을 확대해야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보통 얘기해왔던 임금의 문제라든가 복지의 문제라든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라든가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노동조합을 다양하게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자는 거죠. 지금은 노동조합을 하면 다 잘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노동조합 조직률이 최고였을 때가 언제냐면은 1987년 6월 항쟁이 끝나고 7, 8부 노동자들이 대투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18.6%예요. 노동조합 조직률이. 근데 지금은 9.1%입니다. 뭐 적게는 8.9%라고 하는 통계 수치도 있죠. 절반으로 쭉 떨어진 데다가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지만 노동조합은 점점 어려워지고 굉장히 힘겨워지는 거죠. 노동조합을 한다는 이유로 잘리고 노동조합을 하려고 하면 불이익을 받는 사회예요. 이런 것은 과감히 탈피하고 없애야 한다. 그걸 위한 다양한 국가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다양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거다.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웨덴 같은 나라가 강력한 복지국가를 이뤘던 결정적인 이유는 노동조직률이 80%인 사회였었거든요. 지금 60%로 떨어졌는데 내가 80% 사회의 노동조직률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고 권력관계에 힘이 생기니까 복지국가 모델로 전면적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 사회도 충분히 보장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한 의미에서의 노동자들끼리 싸워서 쟁취하는 노동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또는 노동조합의 형태가 아닐지라도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단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 이게 이제 노동권의 확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제 보통은 이제 비정규직의 없애라든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 현재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라든가 비정규직의 근본적 지점에서의 폐지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 당과 약간의 격차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요.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우리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다. 성별, 성적 취향과 정체성, 장애, 병력, 소득, 연령, 언어, 국적,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과 출산 여부,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 종교와 사상, 학력과 학벌, 고용 형태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며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소수자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제도와 문화를 만들 것이다. 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읽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국 사회의 인권, 그러니까 권리의 일정한 불평등 또는 차별적 요소가 등장하고 있는 모든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나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강력재정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게 가장 포괄적 형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권, 그러니까 유엔 인권 헌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가장 포괄적으로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차별을 없애는 그런 사회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여성이 자신과 자신 주변의 사회 경제적 조건을 고려해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직업 선택과 노동 환경에 있어 성차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갈 것이다. 장애인의 완전한 기본권 보장을 이뤄낼 것이다. 장애인이 자기 결정권과 주체성을 가지고 온전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노동권 보장은 물론 정치, 문화,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 것이다. 이주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심각한 노동차별과 인권 탄압을 중지하고 사회 보장 혜택을 거주 기준으로 받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가해지는 어떠한 폭력이나 괴롭힘, 차별과 배제, 낙인과 편견 등을 없앨 것이다. 소수자 혐오 문제를 강력히 규제하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 차별 없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네. 성평등한 사회에서는 이제 보시면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명확히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낙태권의 문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이슈죠. 그러니까 찬반 명쾌하고 이거 뭐 예를 들면 정의당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자 주장하면 이제 뭐 정의당의 이 전화는 불이 나고 여기 막 점거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파이팅한 이슈들인데요. 이슈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푼다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당은 포괄적 형태에서 있어서 임신과 차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의 문제는 포괄적인 영역이니까 이주사회 영역도 그렇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 차별 없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소수자의 동성혼 합법화 문제에서부터 그다음에 다양한 그 가족 형태가 있잖아요. 그 영화 중에 이제 가족의 발견인가? 영화 가족의 발견이라는 영화였죠. 그 문소리 나오고 죄송합니다. 가족의 탄생 맞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특수한 형태의 가정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가정도 이제 인정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이요. 보편적 복지. 우리는 생애 전 과정과 삶의 전 영역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위협을 예방하고 모두가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의료, 노후에 있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승자 도시 사회의 위험과 불안을 극복하고 사회의 통합과 안정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에서 복지는 시민의 권리이며 시민 모두는 복지의 주체이자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개개인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것이다. 복지 서비스의 공공 영역 비중을 대폭 높이고 인간 영역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재정 규모 확대와 증세 없이 이룰 수 없다. 조세는 성장의 방해물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다. 우리는 조세 정의에 입각한 복지 증세를 통해 복지국가의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낼 것이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가족 형태와 역할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맞서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특히 노년을 돌봄의 대상만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로 세우고 노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다. 그 복지의 문제에서 당이 이제 근래 이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 화두로 등장한 이후에 복지의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권리로 봐야 한다.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의 문제 수준으로 복지의 문제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단락은 이렇게 복지 영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은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강력 당이 이제
포퓰리즘의 입장에서 보면 증세 얘기하면 저희 당은 이제 표를 못 받는데 표를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증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당연히 중요한 강령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세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고 증세에 대한 일반적 입장은 당연히 이제 누진적 방식의 일정한 부유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 적게 내는 그런 방식이지만 보편적으로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감내할 정도의 사회적인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조금 더 강조해서 복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차별 영역에 약간 뺀 얘기가 있는데요. 차별 중에 이제 예전에 그 EBS 지식 채널이라는 게 있는 건 아시죠? 그게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은데 그 중에 보면 인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게 그 영상인데 그 영상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제 영상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자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인권위에 제소를 합니다. 제소 내용이 뭐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소를 하는데 제소 내용이 뭐냐면 그 살색 있잖아요. 살색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색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인종 간의 어떤 그런 피부색을 차별하는 영역에 대해서 살색 그러면 우리는 살색이 뭔지는 알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흑인이라든가 레티나 이런 사람들 살색이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살색이라고 하는 걸 바꿔달라고 하는 이제 일반 시민단체 요구가 있었고 그걸 바꿉니다. 그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은 적황색인가? 갑자기 까먹었어요. 이름을 아무튼 적황색인지 문제 이상한 이름을 아무튼 바꿉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저걸 낸 거예요. 국가인권위에다 차별하지 말라, 인권을 탄압하지 말라. 내용이 뭐냐면 이 말이 초등학생한테는 너무 어려워서 살색인데 모른다. 이름을 바꿔달라. 그래서 바꾼 게 살구색입니다. 표준화된 색깔이 살구색이거든요.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 봤을 때 그런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정의당은 차별을 찾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차별의 발견이라고 하는 게 그 영상의 제목이었는데 우리 당은 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현실에서 보여지는 차별이 있잖아요. 그 차별뿐만 아니라 그 차별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별을 찾는 행위까지 포함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인권 차별 해소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향에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입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의 전제이며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 평화 공존과 번영의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도전에 맞서 우리는 어떠한 패권도 반대하고 일방에 서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군사 주권과 안보 주권을 되찾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전쟁을 종식시키며 동아시아 평화를 주도해 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구축을 위해 남북 상호 간 노력하고 주변국과 협력해 지역 공동 안보 체제를 형성할 것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개발 지원을 확대해 인간 안보가 실현되는 동아시아를 만들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분단 체제 극복과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우리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확고히 보장하고 한반도에 사는 모두의 공동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나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급격한 통일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평화를 정착시키며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적 통합을 점차 진전시키는 것이 통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며 강력한 방법이다. 남북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 남북 경제 공동체, 한황의 한동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유라시아 대륙 시대를 열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7.4 공동혁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14 정상선언을 비롯해 남과 북의 선행 합의를 모두 존중하고 실천할 것이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능동적이며 자주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네. 당이 갖고 있는 이제 한반도 이 평화, 통일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첫 번째는 평화의 체제의 구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선한다는 거고요. 그것을 통한 일정한 교류와 협력, 경제적 협력 단계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의 통일이라고 하는 뭐 순간적이고 굉장히 폭발적인 형태의 통일 방식이 아니라 이런 일정한 평화적으로 굉장히 시간의 문제를 명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교류적 형태를 통한 서로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통일에 대한 갖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6.15 공동선언하고 14선언이 그걸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선언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입장에서 우리 정당은 이제 통일과 평화의 입장을 실천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로는 정의당의 여러 이 논평의 형태가 이런 뭐 북이 미사일을 쏘고 뭐 동아시아에 일정한 어떤 평화적인 위협이 생기고 전쟁 위협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한축에서는 북에 대한 어떤 입장과 태도를 선명히 하면서도 한축에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계속 촉구하는 이유가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그런 입장의 양자적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을 계속 추동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도 우리 당은 계속 대화 협력을 촉구하는 입장에 계속 서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우리의 길, 우리의 꿈으로 이제 요 강령의 첫 단락에 해당하는 7가지 국가 비전에 대한 마지막 종지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함께 행복한 상생의 나라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는 정치가 상생의 정치이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상생을 추구할 것이다. 차별은 없애고 차이는 존중하며 격차는 줄이고 연대는 단단해지도록 할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게 할 것이다. 노동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여가를 즐기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이다. 남과 북이 상생하도록 할 것이다. 전쟁의 공포를 극복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상생을 추구할 것이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겪은 세대부터 지금의 청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삶과 경험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이 겪게 될 문제의 해법 또한 현 세대가 책임 있게 준비할 것이다. 강령을 만들 당시가 지금으로 보면 한 2년, 3년 전입니다. 그때 가장 한국 사회 사회적 화두로 떠왔던 게 상생입니다. 함께 살자는 구호예요. 그 구호를 이제 강령에 대비하여 이제 표현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적 표현이 강한데요. 상생의 대상이 있다. 사람과 사람이 상생해야 한다. 이거는 자본과 노동이 상생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대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노동과 자본이 상생해야 된다.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연과 사람, 생태를 말하는 것이고 남과 북, 평화와 통일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해법, 한국 사회를 살아갈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청년 세대만이 아니라 노년 세대 또는 해법을 찾는 방식도 과거의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 이념으로부터 현 시대에 이르는 고민에 이르기까지 문제를 통합하여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 것인가를 같이 찾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요. 우리는 자유, 평등, 연대, 생태, 평화를 실천해 온 세계 진보 정당의 역사적 경험과 복지국가를 이룩한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21세기 한국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의 전제이며 연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이자 상생의 실현 원리이다.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길이다. 상생의 원리가 실현될 때 우리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반자가 되며 대한민국은 진정한 공화국이 될 것이다. 네, 마지막 얘기 말고요. 마지막 얘기를 마지막 읽도록 하고 자유, 평등, 연대, 생태, 평화. 그러니까 요 5가지 항목은 세계 진보 정당이 역사적으로 제기했던 의제들입니다. 또 한쪽의 이념이기도 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경험을 받아 안기도 하면서도 현실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강령 논의를 할 때, 강령 제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당의 이념으로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사회민주주의 이념은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쟁점적으로 걸렸던 것인데요. 하나는 그게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는 현실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으로서. 그게 국가적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게 복지국가 모델로 표현되죠. 그것이 우리 당이 가져야 될 이상적 가치로 맞느냐,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이상적 가치로는 그보다 더한 조금 더 근본적으로 평등하고 또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극복된 그런 사회를 지향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당의 여러 당원들이 계셨고요. 또 한축으로는 사민주의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주의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이념적인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포괄적인 형태로 그냥 우리의 강령의 이념과 고민을 표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양측의 이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는 우리 당의 강력한 이념의 가치를 표명하기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는 못하고 사회민주주의 성과를 21세기 한국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까지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당내에 사회민주주의는 우리 당의 이념으로 하자, 이런 당원들이 글쎄요, 한 30%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당원들의 생각과 고민을 충실히 생각하면서도 여러 한계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걸 다 표현함으로써 이념적인 명확하고 선명한 것을 딱 표명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지향성이라든가 포괄적인 생각은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진보정당이 가졌던 여러 이념과 그 사회민주주의 성과와 가치를 현실에 맞게끔 구현하고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력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마지막. 좋은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을 것이며 이상은 항상 멀리 떨어져 보일 것이다. 하지만 희망의 힘이 크다고 믿는 우리는 낙관주의자들이다. 정치가 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는 현실주의자들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고 정의당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네, 정의당의 강령은 현실을 반영하고도 있지만 이상을 반영하고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상주의자이면서도 현실주의자로서의 정의당의 역할과 고민을 명확히 해나갈 것이다. 이 말이 혹여나 한쪽에는 굉장히 모호한 말일 수 있지만 현재 정의당이 포괄할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서의 정의당의 역할이 가장 적정한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 마지막 낙관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표현으로 그 문제를 마지막으로 대신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가 행복과 생애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애 주기별로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령적 형태보다는 정책적 성격이 강합니다. 보시면 이미 해결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령을 만들 당시에는 해결 안 되는데 이 대선을 거치면서 해결된 것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현실적인 강령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 우리 해결돼야 될,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년 상간? 다음 대선까지는 적어도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당의 목표로 삼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 나온 생애주기적 강령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딱딱함을 갖고 있고 여러 생각들을 하나로 담아야 되고 단어로 표현해야 되니까 굉장히 개념화된 단어가 많습니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개념화된 단어를 명확히 표현했다가 찬반이 명쾌해지니까 이거는 안 된다, 기다 이런 게 강하니까 포괄적인 은적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의 영역에는 이 정의당이 가졌던 현재 한국 사회 진보정당의 역사에서 일정하게 실패를 했던 그런 경험의 역사를 혁신해야 된다고 하는 고민을 한축에 크게 굵직하게 가져왔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당이 돼야 하는데 그 현실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충실한 현실의 쟁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현실에 맞게끔 반영하다 보니까 포괄적 강령 형태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보기에는 한쪽에는 어떤 당원님들을 보기에는 너무 세다 이런 당원들이 계시고요. 한쪽에는 뭐 이런 강령은 거의 도덕국가사 수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당의 강령은 적어도 한국 사회를 한 대략 제가 보기에는 10년 정도를 앞서가는 강령임은 분명합니다. 이 강령은 10년 내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집권의 길은 굉장히 빨라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집권의 길은 좀 더 요원해지는 길로 갈 것이다. 그런 방향에서 우리 당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또 한쪽에서 논쟁에 가면서 강령을 현실에도 완성시켜야 될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강령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강령을 변화시키자는 제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개정안. 우리 당원님들이 강령 개정을 낼 수가 있고 또 강령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다. 다만 강령은
전 당원들이 많이 변화시키는 권한이 있습니다. 당원들이 총투표를 통해서만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대의원대회에서는 강령 개정안을 낼 수 있는, 안을 낼 수 있는 단위이긴 하지만 강령의 개정은 유일하게 당원들에게만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적극적인 과정을 통해 혹시 내가 강령 개정을 원한다 하면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통해서 강령 개정에 나서주시면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 당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획득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축에서는 이상주의자로서, 한축에서는 현실주의자로서, 한축에는 이 강령은 늘 항상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당 강령을 받아들여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강령 강독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